자, 그러면 왜 선교사에게 예술이 필요할까요? 선교지는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창의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것을 돌파를 이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새롭게 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별히 회화나 미술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게 됩니다. 최초의 현대 미술의 아버지는 세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미술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작가는 아무래도 파블로 피카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발견이다. 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인데 자신의 스페인의 국민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소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오브제 트루베라고 해서 발견된 오브제라고 해서 자전거 안장을 거꾸로 달고 자전거 안장을 황소의 머리로 봐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황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피카소의 3천, 수만 점에 2만 점이 넘는 그림들이 거의 다 미술사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대학을 다닐 때 가장 헷갈렸던 것이 피카소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제의 통일성도 없고 또 양식의 통일성도 없고 색감의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뉴욕타임즈에 실리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술관에서 작품을 모아가지고 3,300점의 차용작을 그러니까 훔쳐서 그린 작품 원작과 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전시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한 달 동안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작품은 고야, 마네의 풀바두의 식사는 무려 167번이나 새롭게 그렸어요. 똑같은 작품을. 그래서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발견이다. 두 번째, 미술은 치유와 치유의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제 옆에 있던 사모님, 인도에 오신 사모님의 그림인데요. 미술을 여기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모님 때문에 그림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가끔가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쓰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을 그 사모님이 미술 그 그룹에 와서 그림을 그렸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혼자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 수년 동안 그린 그림들을 제가 뽑은 거예요. 이분이 개를 막 그리는 거예요. 개를 막 그려요. 그래서 왜 개를 그리실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살 때 너무나 아끼던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려진 개가 마치 저 같아서 제가 그 잃어버린 개를 그렸어요. 근데 한결같이 이분이 그린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개들은 뭔가 결핍이 느껴지고 슬프고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니까 그림은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를 정말 갈망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운데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개 좀 그만 그리고 꽃을 그려라 했더니 1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나온 것 같은 바짝 마른 종이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오래 살면서 본인의 정서와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건드리면 바스라질 것 같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경을 저렇게 컬러풀하게 바꾸고 조금 더 제가 말로 계속 설명을 해서 생기 있는 꽃을 그려라.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완성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 두 개의 꽃들은 이제 이 꽃을 그리고 나서 생동감 있고 이렇게 생기 있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미술은 하나의 자기 치유이자 자기 성찰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는 자기 자신을 치유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멈추질 않아요. 막 너무 많은 일들을 남편은 설교만 하고 모든 가사 일과 밥하는 일,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뭐 이런 와서 셋업하고 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됐기 때문에 인도는 너무너무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마치 전투사, 막 검투사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제발 잠깐만 돌아봐 봐요. 이대로 한국에 가면 사모님은 완전히 검투사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부드럽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가시기 전 3개월 전부터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림을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부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하루를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 딸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또 2주 동안 저희 집에 와서 그림을 배우고 가고 막내인 아들 요한이까지 선생님 저 좀 그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와이프가 선교지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결핍과 굶주림, 굉장히 슬픈 그 그림들이 점점 풍요로움으로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됐어요. 이 사모님이 한국에 갔습니다. 데이빗 호크니 전시가 열렸어요. 데이빗 호크니는 영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 미국의 도시의 소외와 고독에 대해서 그리는 작가입니다. 현존하는 작가 중에 회화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예요.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 그림을 좋아했던 사모님은 아들과 함께 전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시 그림을 그렸는데요. 데이빗 호크니의 그 배경 그림과 자신과 아들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도 사모님의 소외와 고독이 느껴지죠. 아들은 핸드폰을 하고 있고 엄마는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도 아들과 엄마의 단절과 그리고 소외. 아들은 한국에 있고 어머니는 인도에 있으면서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선교사의 그런 모습 혹은 고독과 소외 이런 것들이 그림에 나타나고 오른쪽에 이제 이게 지금 한국문화원 백남준 미술관에서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강아지 보이시죠? 떠돌이 개들 수없이 많은 개들을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수년 동안 그리시면서 사모님은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져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비단 그림 때문만은 아니겠죠. 사역이 잘 되었고 친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역을 마치고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왜 선교사에게 예술이 필요한가? 세 번째로, 미술은 가장 강력한 기록입니다. 책으로 많은 것들을 읽어요. 그러나 이 시각적인 것은 한 번 보면 어떤 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평양의 동대문이에요. 영국의 화가, 작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목판화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사라졌겠죠. 그리고 우리는 가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때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지만 이런 어떤 디테일을 그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인들은 사변적인 동양화를 그렸기 때문에 관념 산수화를 그렸고 서양 화가라고 하더라도 이중섭처럼 우회적으로 황소를 그려서 대한민국의 기상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냥 김환기처럼 외국에 나가서 우리는 어디서 별이 되어 만날까 이렇게 푸른색 점만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키스는 선교사로 와서 동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목판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서양 선교사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했거나 혹은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록을 스케치로 남아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할아버지와 서당 아이들 이거 판화예요. 굉장히 고도의 기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목판화를 찍기 위해서는 6, 7장의 목판을 똑같은 걸 파내야 돼요. 파내고 또 라인을 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판화를 이렇게 아름답고 섬세하게 제작을 했는데 약간 서구적인 그런 것도 있죠. 동양에서 그린 사람들은 원근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원근법이 있어요. 맨 뒤에 오는 사람은 아주 작게 그려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제일 크게 그려졌죠. 그리고 나무들도 그렇고. 그래서 동양과 다른 아주 이국적인 한국화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프랑스 파리에 가장 처음으로 소개된 이런 포스터입니다. 1900년대 일제강점기에 파리 만국 박람회 르뿌디 주느럴 그러니까 작은 오늘이라는 신문에 소개된 조선시대 판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파리에 처음 소개된 판화인데 이 작품을 제작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 이 그림에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한국의 풍습을, 그림의 화풍은 서양 화풍인데, 자세히 보면 한국인들과 또 그 양반들 사이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사신들도 있고, 갓 쓴 사람, 도포 쓴 사람, 우산을 든 사람,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 해서 한국을 이렇게 소개를 한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1898년에 휴버트 보스라는 사람이 미국인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온 미국인인데 순종과 고종의 초상화를 유화로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선교사예요. 휴버트 보스가 그린 서울 풍경이에요. 너무나 귀한 그런 작품이죠. 유화로 그려졌어요. 아마도 서울이 이렇게 유화로 그려진 것이 굉장히 드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저기 그 남대문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그 기와지붕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선 사람들이 그릴 수 없었던 것들을 선교사가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딜쿠샤라고 하는 엘버트 테일러의 와이프인 메리 린리 테일러. 이분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엘버트 테일러는 광산업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미국 AP 통신사에서 3일 그 고종의 순종의 승하를 이렇게 뉴스에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신사원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메리 릴리 테일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날이 3.1운동 날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일본 경찰들이 쫓고 있을 때 3.1 운동가 중에 한 명이 이 메리 릴리 테일러의 아들 갓 태어난 베네 쪼고리 밑에다가 독립선언문 원본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버트 테일러는 이것을 가지고 숨겨가지고 자신의 동생인 윌리엄 테일러에게 보내서 윌리엄은 구두 밑창 그 뒤축에다가 그걸 넣어서 일본에 가서 전신을 보내서 뉴욕 타임스에서 대한 독립 선언서를 전 세계 영어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메리 릴리 테일러는 선교사도 아닌데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린 그림들입니다. 조선의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딜쿠샤는 지금 현재 새로 이렇게 개장되어 가지고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들이고요.
미술은 위로에 이르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선교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릴리아 스트로터는 알제리에서 40년 이상 선교한 영국의 선교사인데 이분은 오랫동안 무슬림 사역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말년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그림도 그리게 되고요. 또 글과 그림으로 알제리의 그 선교 사역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하고 외로운 땅에서 그림은 그녀에게 하나의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 성찰뿐만 아니라 미술은 위로에 이르는 또 하나의 길이다. 이능웅 선교사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유학 가 있던 20세 된 딸이 세네갈에서 택시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게 돼서 이분은 영남대학교와 그다음에 유명한 동유럽에 있는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가 딸이 죽고 나서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크레파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 대한 애도와 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크레파스로 기니비우사우의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딸과 함께 만나고 마음으로 또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술은 자신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성찰하게 해줍니다. 왼쪽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선인장의 가시밭과도 같은 그곳에서 맨발로, 아주 연약한 맨발로 서서 거룩한 신부로 등불을 준비하고 주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면서도 또 많은 감동을 주는 작품이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어, 언제나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 네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든지, 네가 고통 중에 있든지, 아니면 기쁨 중에 있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색채와 이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신앙심이 주는 아름다움이죠. 왜 선교사에게 예술이 필요한가? 우리의 삶은 이제 빨리 끝나지 않아요. 70이 되어 은퇴를 해도 너무나 오래 삶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 이 김두엽 할머니는 일반인이에요. 크리스찬은 아니고 83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95세인데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을의 풍경을 그리는 거예요. 봄에 꽃이 피면 꽃을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신랑이 살아있을 때, 그 과거의 신혼생활의 그런 꿈들,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거죠. 아주 단순한 기법으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랜마 모지스 할머니는 75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1세까지 그림을 그리셨는데, 무려 몇십 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할머니는, 이 모지스 할머니 그림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 작품이 팔렸죠.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요.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고 또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고 뭔가 할 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손과 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병 중에 치매나 이런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이제 본국에 돌아가거나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이제
험한 데 갈 수도 없고, 또 한국에서도 어떤 뭐 파출부가 될 수도 없고, 또 뭐 슈퍼에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이 앙리 루소는 피카소가 이 사람 그림을 차용할 정도로 유명한 화가인데, 이 소박화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낮에는 매일 세관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일요일의 화가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미술사에 남는 그림을 그렸어요. 프리다 칼로,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도 역시 그림을 배우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쳐가지고 누워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나중에 스물 몇 번의 수술에 거쳐서 나중에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하지만 불운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성 화가로서는 가장 유명한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왔고 가장 많은 위로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작가예요. 그리고 반 고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수없이 많은 차용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안84 알고 계시죠? 물론 기안84는 미술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만화를 그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화가로 만화를 더 이상 이제 웹툰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이제 화가로 전향을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컬렉터가 영국의 사치 갤러리입니다. 사치 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컬렉터예요. 우리나라 아라리오 화랑의 김창렬 씨도 굉장히 큰 컬렉터인데 그래서 이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를 초대를 받으면 화가로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골드스미스를 넣은 데미안 헐스트가 그런 케이스죠. 골드스미스 영국의 대학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사치 경이 골드스미스 출신들의 작품 데미안 헐스트의 그림을 사면서부터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어요. 미술대학 중에. 그런데 기안84가 바로 이 사치 갤러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첫 회예요. 그러니까 웹툰을 그리면서 이 회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능을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정확한 데생으로 인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어, 살바도르 달리의 시간의 뭐 그런 그림을 차용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누워있는 남자가 기안이에요. 기안84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그린 거예요. 오른쪽에 송민호 역시 기안84보다 먼저 사치 갤러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송민호는 그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치 갤러리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일반인들도 화가가 많이 되고 또 요즘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그림을 많이 그리고 뭐 솔비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로는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어, 본인이 부단히 현대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다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는 상당한 특권이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한국 그 화가협회 증이 있으면 남들 다 세계에서 온 사람들 4시간씩 줄 서가지고 루브르나 그랑팔레나 오르세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가 증이 있으면 대한민국 화가 협회증이 있으면 VIP 룸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내 친구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4시간 동안 비 오는 날 기다렸어요. 저는 다이렉트로 들어갔어요. 화가는 프랑스에 가면은 4년이 지나면 작업실을 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특히 유럽에서. 그러나 파리에서만, 프랑스에서만. 프랑스는 예술의 도시니까요. 그러나 프랑스의 정신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뭐 그 자유정신은 좋아하지 않지만 예술에 대한 대접은 특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선교사에게 예술이 필요한가? 제가 인도의 그 유피주 사람푸르라는 마을에 너무
어, 외진 그 시골에 혼자 떨어져서 사역을 했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영화가 가브리엘 악셀 감독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였어요. 저는 단기 사역이 끝나자마자 파리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흑백 영화관에서 바베트의 만찬, 가브리엘 악셀 감독 몇십 주년 기념해가지고 특별 영화 상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덴마크어와 불어로 자막이 떴는데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그 영화를 갈망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바베트는 프랑스 파리의 수석 셰프였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이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 섬으로 굉장히 가난한 섬으로 이렇게 유배가 돼요.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퀘이커 교도의 목사님 딸 두 명, 큰 딸과 작은 딸은 그 너무 이렇게 그 겸손하고 어,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수많은 남성들이 대시를 했지만 살게 되었는데 노인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그때 바베트가 가서 이분들 곁에 가서 밥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베트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 정도? 뭐, 그때로 치면, 옛날로 치면 만 프랑인데 10억에서 1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 퀘이커 교도의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추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바베트가 도시에 가서 크리스탈 컵과 은 촛대와 그리고 수많은 식재료와 수백 년 동안 가장 비싼 수백만 원짜리 와인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사가지고 거북이, 메추리, 요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 싣고 날랐어요. 그때 이 마을 주민들은 이분들은 막 얼굴을 삐죽거리면서 막 서로 저게 뭐 하는 짓인지 그렇게 막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거기에는 이 백작 부인과 그리고 거기 옛날에 이 딸에게 프로포즈했던 그 장교 한 분이 오게 돼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장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음식에 조예가 깊은 미식가였어요.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교를 따라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와인을 마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남자분한테 한 남자분이 그래요. 있잖아, 내가 당신 와이프를 이렇게 흠모했는데 미안해.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당신 우리에서 양을 한 마리 훔쳤는데 내가 다시 갚을게. 이제 이렇게 화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파티를 끝내고 달빛 아래 그 초가집ung 아래 달빛이 비치고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요. 한 끼를 위해서 그 만 프랑을 다 쓴 거예요. 자신이 가진 거 전체를 쓴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두 자매가 이제 막 바베트가 이제 본 파리로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쳐다봅니다. 바베트야, 너 가난해져서 이제 어떡해? 그랬더니 바베트가 이렇게 말해요. 예술가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가난하지 않죠. 예술가는 마찬가지로 예술가는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풍부하게, 또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